멕시코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최악의 연쇄살인. 장인어른한테 불같이 화를 내다가 끝내 망치로 죽여버릴 정도였어. 기증받은 사람들은 꿈에도 모를 거야. 자기 몸에 살인마가 살고 있다는 걸. 말이 되니 이게? 근데 진짜 찐이에요. 증거 같은 거 있어? 바닥만 닦아도 슬리퍼리 주의라고 써놓는데 옆에 앉지 마세요라도 그러니까 써놓. 뭐라도 써. 그거 하나 그렇게 어려워? 바보야!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아, 근데 요번에는 조금 새롭게 저희가 실제 귀신 목격담 같은 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스타트를 해볼까 합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 또 네. 저는 근데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데뷔를 하고 나서는 못 봤거든요. 아, 연습생 때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그 역삼. 거기 대박이야? 근데 거기는 거기 진짜 대박이네. 대박이잖아. 아니 다들 느끼잖아요. 거기는 모든 거기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대박이고. 심지어 거기 화장실 알잖아요. 와 화장실 대박이야. 그러니까 거기 화장실이 찐이라니까요. 제가 거기서 봤는데. 화장실 대박이야. 우리 한번 가볼래? 저 진짜 싫어요. 아직도 그 애기 귀신을 잊을 수가 없어. 우리 아무래도 이거 할 운명인가 봐. 응, 그렇지. 네, 맞아요. 음. 네. 너무 잘 어울려? 네. 아니 또 오늘 이야기 중에도 거짓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치. 네. 입만 열면 거짓말이 절로 나와. 선우가 저번에 한번 거짓말 했고 그러니까 근데 저 진짜 미리 알려드리지만 진짜 찐이에요. 나는 거짓말 안 해. 난 정직한 사람이야. 진짜. 나 제이네. 진짜 찐이야. 그럼 제이네. 너잖아.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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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얘기는 누가 할까요? 네. 제가 바로 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거짓말쟁이 선우 Let's get it. 거짓말쟁이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뭐 거짓말쟁이 거짓말- 선우 배지 없는 선우 Let's get it. 네. 1970년대 제가 멕시코에서 타코집을 운영할 때였어. 타코 먹고 싶다. 네. 와. 타코 맛있는데. 근데 이게 또 맛집 중에 맛집, 또간집이라는 소문이 좀 잦아있어. 네. 좀 잘했어요, 제가 좀. 근데 그것보다 먼저 당시 멕시코에서 아주 유명했던 형사님의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 이 이야기는 1970년 어느 날 멕시코시티 외곽에 있는 알티플라노라는 교도소 앞에서 시작돼요. 네, 형사 디에고는 오늘도 경찰서가 아닌 이 교도소를 향합니다. 하도 와서 익숙한 길인데도 발걸음이 무거운 이 기분. 근데 오늘은 좀 뭔가 남달랐어요. 오늘이 디에고가 이곳에 오는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철문. 교도소의 철문이 천천히 열렸고 출소하는 수용자들이 하나둘씩 걸어 나왔어요. 그때 디에고의 눈에 익숙한 얼굴 하나가 보였어요. 바로 2년 전 디에고의 손으로 직접 수갑을 채웠던 22살 후안이었어요. 좋아. 디에고는 후안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툭 쳤어요. 그제서야 후안은 마음이 놓이는 듯 형! 하고 아이처럼 웃는 거예요. 저 진짜 나왔어요. 와, 바깥 공기가 다르긴 하네요. 하고 너스레 떠는데 범죄자라기보단 그냥 뭐 겁 많은 동네 청년 같은 목소리? 사실 애초에 후안이 잡혀온 이유도 막 거창한 범죄가 아니었어요. 순진하게 친구 부탁으로 가방 하나 들어줬을 뿐인데 하필이면 그 안에 밀수 금괴가 들어있던 걸 혼자 뒤집어 쓴 거거든요. 그럴 수 있지. 억울하게 갇혀 있으면서도 면회 때마다 하던 말이 저 나가면 진짜 열심히 살 거라고. 그래서 그런지 디에고는 어느 순간부터 형사가 아니라 진짜 형의 마음으로 후안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이 행복한 출소 날 디에고는 오늘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을 줄 생각에 벌써부터 입이 근질거렸어요. 이제 얘 진짜 고생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디에고의 경찰서 관할구역에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신고를 받고 나갔는데 현장을 보는 순간 거기에 있던 모든 형사들의 표정이 싹 굳었어요. 시신의 머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이 심했는데 그 머리 위에 밀가루를 잔뜩 뿌려놓은 거죠. 마치 그 밀가루가 이 살인의 마침표라도 되는 것처럼. 그걸 보는 모든 형사들의 머리엔 이름 하나가 번쩍 스쳤어요. 빈센트 가르시아 곤잘레스.
20년 전 멕시코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최악의 연쇄살인마. 둔기로 머리를 으깨고 밀가루를 뿌려서 밀가루 악마라고 불렸던 사람.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빈센트는 이미 한참 전에 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똑같은 방식의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하면 밀가루 냄새, 피 냄새, 부서진 얼굴까지. 매일 잠복하고 또 잠복하던 어느 날 새벽, 디에고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울렸어요. 목격자 신고! 용의자 하나! 샌본제 백화점 우측 골목으로 도주! 디에고가 제일 먼저 차에서 뛰어내려서 골목으로 슬금슬금 들어갔는데 저 멀리 한 손에 망치를 들고 후드를 눌러 쓴 남자 하나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여유 있는 걸음. 팔은 거의 흔들지 않고 목은 푹 숙인 채 지질 끄는 듯한 보폭. 수사 파일 속 연쇄살인마 빈센트에 대한 묘사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하며 천천히 거리를 좁혀가던 그때 기척을 느낀 남자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잠복하던 형사들이 사방에서 달려들고 디에고는 뒤에서 몸을 던져 남자를 들이받았어요. 그 순간 디에고는 쿵 하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대요. 걔다. 바로 그 남자는 아까 말했던 후안이었어요. 1년 전 출소하면서 앞으로 정말 잘 살겠다고 다짐했던 이제 23살이 된 후안이었던 거예요. 이어서 주체할 수 없는 배신감에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냐면서. 사실 디에고가 이렇게까지 충격받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혹시 아까 후안이 출소하던 장면 기억나요?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에 디에고가 어깨를 툭툭 치고 나서야 디에고를 알아봤던 후안. 후안은 1년 전까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괴인지도 모르고 친구의 가방을 맡아줬던 거고. 그런 후안이 출소하기 직전 디에고는 병원과 복지기관을 혼자 몇 달 동안 직접 다니면서 기증자를 찾았어요. 후안에게 처음 세상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디에고가 준비했던 깜짝 선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눈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 그 사실이 디에고를 더 미치게 만들었어. 그렇게 후안은 결국 다시 교도소에 수감돼요. 그런데 디에고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하나 남았어요. 왜 하필 빈센트를 따라한 걸까? 설마 예전에 알티플라노 교도소에 있을 때 빈센트를 만난 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그냥 툭 한마디를 뱉었어요. 알티플라노는 어쩌냐? 진짜 빈센트의 빈센트 같은 놈까지. 근데 그때 옆에서 그 말을 들은 동료가 빈센트? 걔 벌써 죽었어. 사형당한 지가 1년인데 근데 사형이니까 빈센트도 강제로 장기 기증 당했겠지? 기증받은 사람들은 꿈에도 모를 거야. 자기 몸에 살인마가 살고 있다는 걸. 1년 전 후안이 기증받았던 그 강마. 연쇄살인마 빈센트 곤잘레스의 눈이었던 거예요. 근데 걔가 그 죽었다는 거야. 빈센트가 네, 죽었- 빈센트가 사형을 죽었어요. 디에고가 그걸 알았어? 모르고 한 거지. 왜 형사가 돼가지고 그걸 몰라? 지금은 아니지만 실제 이 당시 멕시코에선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여자를 비밀로 하고 장기 기증을 했대요. 착했던 후안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고 살인마의 수법을 따라하게 된 건 어쩌면 그 살인마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서 영혼까지 닮아버렸던 게 아닐까요? 여기까지입니다. 형들은 셀룰러 메모리라는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아시죠? 네, 이게 세포 기억설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렇게 장기 기증을 이식받은 사람한테 기증자의 성격이나 기억이 전달되는 우와. 진짜 있어. 바뀌거나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래요.
근데 이거는 신빙성 있는 말이기는 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러면 이거 셀룰러- 제가 진짜 찐이라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셀룰러 메모리가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이 많았어요. 아, 이게 또 제가 실제 사례를 또 찾아봤는데 이제 호주의 한 어떤 여성분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이탈리아 단어들을 말하고 네. 심지어 이탈리아 요리까지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녀에게 신장을 기증한 사람이 이탈리아계 이민자였대요. 와, 과학으로 증명한데? 실제로 막 내 기증을 했던 그 사람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러네. 그래서 죽은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보여가지고. 보여서. 그 자기 기증한 사람한테 이거는 되게 유명한 얘기긴 해. 근데 네. 이렇게 되면은 어. 후안이 잘못이 있어? 이것도 저분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지. 그렇죠. 뭔지 엄청 모르겠지만. 억울하겠죠. 근데 억울하지도 않지 않을까? 본인이 어쨌든 이게 조종당해서 한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하고 싶은 마음이 근데 생기게 만든 거잖아. 근데 어쨌든 기록으로 따지면 전과자긴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죽인 건데. 근데 이거는 약간 신빙성 있다. 인정. 과학적인 걸 아. 꺼내기 시작하면 우리 또 이제 맞아 또 이제. 그럴싸한데. 안 안 돼, 또 이제- 진짜 찐이에요 이거. 오케이, 다음은 저입니다. 잠깐만, 벌써부터 냄새가 난다. 꽤 오래전에 태국 방콕의 수상시장을 주름잡던 시절이 있었지 내가. 잘 나갔어? 그렇구나. 태국어 좀 할 수 있겠네. 해주세요. 꼬분가? 사우디가. 그때 손님에게 직접 전해들었던 얘기야.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태국의 프라카농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얘기야. 그날은 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이었어. 마을 부둣가에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 전쟁에 끌려갔던 남자들이 돌아오는 날이었거든. 잠시 후 안개 속에서 배 한 척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누군가의 아들, 남편, 그리고 아버지. 지옥 같던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었지. 그 중에는 막이라는 남자도 있었어. 아들아, 여보. 여기저기 눈물의 재회가 이어졌는데 막을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야. 아, 저 집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내가 안 보여서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평소와 달랐던 거지, 확연히. 서둘러 집으로 가는 막의 등 뒤로 대답 대신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었어. 집이 보이자 막은 울컥한 기분이 들었어. 1년 전 전쟁터로 나갈 때 아내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거든. 아, 그럼 애기가. 반드시 아내와 아이 곁으로 살아서 내가 돌아가겠다. 그 생각에 버틴 거지. 현관문을 벌컥 열었어. 여보, 나왔어. 아기를 등에 업은 나크가 되게 놀라서 돌아봤어.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를 모르겠어. 아기도 엄마 아빠가 재회하는 걸 아는지 기특하게 울지도 않고 되게 순했어. 그런데 끔찍한 전쟁을 겪어서였을까? 그날부터 막은 매일 악몽을 꿨어. 어딘가 먼 곳에서 들리는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몸 위로 아주 차갑고 축축한 손이 발목부터 얼굴까지 천천히 훑고 올라갔어. 막은 매번 식은땀에 젖어 눈을 떴어. 그때마다 나크가 옆에서 조용히 남편을 쓰다듬고 있었어. 근데 이상하게 날이 밝아도 불쾌한 기분이 사라지질 않는 거야. 막은 괜히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 그래서 친구 파차라의 집으로 향했지. 거기 마당에서 파파야 나무를 손질하고 있던 파차라가 보였어. 오랜만이다 진짜. 잘 지냈냐? 근데 파차라는 반가워하는 막을 보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 예전처럼 반가워하지도 않고 뭐 그냥 이렇게 대답이 짧았어. 근데 잠시 뒤 아이를 업은 나크가 뒤따라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더 싸해진 거야.
대놓고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섞고 딱 누군가가 거슬리는 사람처럼. 내가 없는 동안 파차라랑 무슨 일 있었나? 답답함은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풀리지 않았어. 그때 나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 당신이 없는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냐면서. 외면당하고 혼자 남겨지고 그 시간이 지옥 같았다 라면서 말이야. 혼자 남게 한 미안함에 막은 어쩔 줄 몰라 했어. 우는 아내를 달래줄 뿐이었지. 그날 밤 아내를 평소보다 세게 끌어안고 잠에 들었어. 그리고 그날 밤 막은 또 꿈을 꿨어. 항상 멀리서 들려오던 울음소리가 굉장히 가까이 바로 집 안에서 들렸던 거야. 몸이 굳은 채로 겨우 고개를 돌렸어. 방 한가운데 머리를 바닥까지 늘어뜨린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던 거야. 그 앞엔 피에 젖은 천으로 쌓인 뭔가가 놓여져 있었어. 저게 뭐지? 하고 막이 자세히 보려는 순간 여자가 고개를 휙. 끝도 없이 깊게 패인 눈, 새까만 얼굴. 그런데 분명히 나크였던 거야. 막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어. 아, 꿈이구나. 다행이다. 하면서 안도를 했지. 늘 그랬던 것처럼 악몽을 꾼 막의 뺨을 나크의 손이 어루만져주고 있었어. 그런데 고개를 돌려보니 침대엔 아무도 없었던 거야. 손은 분명 막의 얼굴을 만지고 있는데 아내의 몸은 저 멀리 떨어진 문 앞에 서 있었어. 문 앞에서 기이하게 늘어난 팔이 침대까지 이어져 있었어. 그 손이 막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던 거지. 막은 왜 마을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봤는지, 파차라가 말을 왜 안 섞었는지, 아기는 왜 울지 않았는지 그제야 전부 이해되기 시작했어. 막은 미친 듯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 뒤에선 아내의 긴 발이 수풀을 헤쳐나가면서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어. 한 손에는 젖은 천으로 싼 아이를 들고서. 깜짝이야. 아이의 힘없이 떨어진 고개가 툭툭 인형처럼 흔들렸어. 그때 누군가가 막을 붙잡아 끌어당겼어. 바로 마을 사원의 승려였지. 여긴 괜찮아. 귀신은 못 들어와. 그곳에서 막은 그동안 모든 이야기를 듣게 돼. 1년 전 막이 전쟁터로 나간 뒤 산파를 부를 돈조차 없었던 나크를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마지막 희망이었던 파차라조차도 외면당하고 혼자 남겨지고 그 시간이 지옥 같았던 나크의 말 그대로였지. 그리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날 부둣가 근처에서 아기를 낳다 죽은 그녀와 수만 번 쉬지 못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해. 아마 죽는 순간에도 남편만을 그리워했겠지. 죽어서도 집을 떠나지 못했던 나크를 생각하면서 막은 아이처럼 펑펑 울었어. 하지만 생과 사는 분명히 구분해야겠어. 그날 승려가 불경을 외우며 나크를 항아리에 봉인했던 순간 남편을 찾는 나크의 괴성과 울음소리가 하늘을 가득 메웠다고 해. 몇 년 후 태국의 왓 마하붓 사원에 나크를 기리기 위한 사당이 세워졌어. 지금도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슬픈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거는 조금 그럼 이 스토리를 누가 말한 거야?
나의 손님이 알려줬어. 손님은 그럼 뭐 누구한테 들었대? 그 말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마크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어떻게 알아? 마크가 말했겠지. 말했겠지. 그리고 그 뒤로 태국에서도 엄청 유명한 일화가 됐던 거지. 근데 뭔가 느낌이 좀 실제처럼 만들려고 한 느낌이 좀 없지 않은. 사진 뭐 증거 같은 거 있어? 그 긴팔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게 또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잘 봐야 돼. 실제 나 그래 봉인했다는 사원이야. 이건 너무한데? 증거가 안 돼요. 실제로 태국에 있는 사원이고 봐봐, 줘봐봐.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 사진이에요. 싫어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요즘 AI가 사실 많이 발전돼가지고 이거는 너무다.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돼. 나도 말이 안 됐다고 믿고 싶었어. 이거를 200년 전에 만들었다고? 어. 이 건물을? 그러면 피라미드는 누가 지었니? 피라미드 그냥 이런 디테일 없잖아. 아니 야, 나 이 사진 이거 구글에서 봤어. 이 여자애 봤어. 만약 진짜면 어떨 것 같아? 진짜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봐. 근데 저거는 팔이 너무 나는 저런 거에서 나 실화를 본 적이 없어. 근데 이게 또 태국 전설 이야기라니까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 개를 다 들어보고.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번에 해줄 이야기는 영국 박물관에서 보슨트로 일을 할 때 설명했던 어느 물건에 대한 이야기야. 거기에 물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1972년 빌리라는 남자가 영국 노트 요크쇼의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 굉장히 늦은 밤이었는데 슬슬 졸리고 쉬어서 가고 싶은 거야. 가다가 마침 저 멀리 작은 펍 하나가 눈에 띄어서 들어가게 돼. 근데 새벽이라 그런가 주인도 손님도 보이질 않았어. 거긴 그냥 평범하고 허름한 펍이었는데 구석에 나무 의자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어. 뭔가 이상하게 그 의자에 앉으면은 되게 편할 것 같다 라는 기분이 들었대. 근데 그 의자 위에 책이나 상자 같은 그런 잡동 사니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빌리는 홀린 듯이 그런 짐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해.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보려고 하는 순간 벌컥 문이 열고 누군가 들어왔어. 펍의 주인 토니야, 토니. 차은이. 네. 토니는 이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의자에 앉아있는 빌리를 보자마자 사색이 돼. 아니, 왜 그 의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빌리도 당황했고 얼른 의자에서 일어났지만 토니는 허망한 얼굴로 빌리한테 말했어. 전화를 빌려드릴게요. 가족한테 마지막 인사라도 하세요.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갑자기? 빌리는 너무 당황을 했지. 왜냐면 갑자기 죽는다는 게 진짜 어이가 없잖아. 토니는 의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해. 사실 이 펍은 옛날에 토머스 버스비라는 남자가 운영했던 곳이야. 토머스는 성질이 더럽기로 마을에서 엄청 유명했대. 더러운 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자신이 아끼던 그 애착 의자에 허락도 없이 앉은 장인어른한테 불같이 화를 내다가 끝내 망치로 죽여버릴 정도였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긴 해. 충격적이야. 토머스가 문제네. 뭐야? 무서워. 그냥 미친 새끼. 토머스는 결국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돼. 근데 처형을 앞둔 토머스는 마지막으로 간청을 했대. Before I go, just let me sit in my favorite chair and have a glass of whiskey. 죽기 전 마지막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서 위스키 한 잔 하게 해달라. 당시의 사형수들은 이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거든. 그래서 교도관들도 결국 그 요구를 들어주려고 해. 사형 집행 직전 자신의 애착 의자에 앉은 토마스는 위스키를 막 엄청 마시더니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날뛰기 시작했대. 이 의자는 내 거야. 아무도 앉지 마. 앉은 놈들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난동을 부리던 토마스는 결국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해. 늘어진 토마스의 시신에서 의자 팔걸이로 뚝뚝 피가 흘러내렸지. 토마스의 시신은 마을 앞 사거리에 보란듯이 매달아 놨대. 근데 이상한 게 있어. 토마스의 시신의 고개가 계속해서 자신의 집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야. 마치 죽어서도 의자의 저주를 거는 것처럼. 아버지와 남편이 모두 그 의자에서 죽자 토마스의 아내는 도저히 그 의자를 집안에 둘 수 없다.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 결국 그 의자는 집이 아닌 토마스의 펍에 놓이게 됐지. 그리고 기묘한 죽음이 시작돼. 1894년 의자에 앉아서 쉬었던 청소부가 그날 갑자기 죽었고. 예? 2차 세계대전 때 그 의자에 앉았던 모든 군인들이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대. 말도 안 돼. 1967년엔 젊은 연인이, 1970년도에는 인근 공사장 인부가, 그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갔대. 토마스의 펍을 토니가 인수받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말이야. 사실 빌리는 토니의 말을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들 의자에 앉았다가 펍을 나가서 죽었네요. 그럼 여기 안 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했지. 뭐야? 근데 말을 마치는 그 순간 현장에 매달려 있던 커다란 샹들리에가 빌리의 머리 위로 내리꽂혔어. 결국 빌리마저 죽은 거야. 와, 이거 진짜 소름인데? 오케이. 그 말을 하자마자 이 펍을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마자 그렇게 됐대. 마을 성당에서는 위령 미사가 열려 성당의 신부는 말했어. 이 세상에 저주 같은 건 없습니다. 제가 모두의 앞에서 그 의자에 앉아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이 왔어. 토니의 펍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고 신부는 당당하게 의자에 앉았어. 그리고 외쳤어. 보세요 여러분, 저주 같은 건 없습니다. 신부의 모습에 압도된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눈치를 보던 토니가 신부에게 다가가서 속삭였어. 신부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혹시 몰라서 제가 의자를 미리 바꿔놨거든요. 근데 토니의 말을 들은 신부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리더니 천천히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를 내려다본 거야. 의자 팔걸이에 검붉은 피 얼룩. 그건 토마스가 처형당할 때 생긴 흔적이었어. 신부가 앉아있던 의자는 토마스의 의자였던 거지. 뭐야, 찐인데? 분명 토니가 의자를 바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부님이 바꾼 걸 알고 난 진짜 정정당당하게 해보겠다. 또 미리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쫄려가지고 바꿔서 쇼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배려랍시고 한 번 더 바꾼 거지. 그러네. 어. 그게 맞네. 사실은 신부도 저주가 두려웠대. 마침 성당 마당에서 발견한 의자가 토마스의 의자와 쏙 닮아 보였고 밤사이 몰래 펍의 의자랑 바꿔놓았던 거야. 하지만 그 의자는 토니가 미리 바꿔놓았던 토마스의 의자였던 거지. 겁에 질린 신부는 뛰쳐나갔고 그 순간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졌어. 말도 안 돼. 결국 신부님도
Rest in peace.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이후로 토니는 더 이상 그 의자를 두고 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태워라. 그렇다고 직접 없애버리자니 또 너무 무섭잖아. 그게 어떤 의자인지 알려고. 다행히 티르스크 뮤지엄에서 그 의자를 보관해주겠다고 했어. 대신 그 누구도 실수로도 그 의자에 앉지 못하도록 천장 가까운 높은 벽에 매달기로 했지. 그러니까 앉지 못하게. 지금도 그 뮤지엄에 가면 공중에 매달려 있는 낡은 나무 의자를 볼 수 있어. 이게 근데 이게 그 진짜 에나벨 인형 같은 게 있잖아. 사람이 애착을 가는 물건을 그런 게 쓰인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근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972년이라며 1972년이면 나 옛날 노래 많이 듣거든 72년이면 락이란 게 만들어졌을 시대야 자동차도 제대로 된 게 있고 심지어 뭐 통신 전화기가 있대 그리고 심지어 일렉 기타도 있던 시절이야 근데 이 시대에 무슨 야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 의자를 그 펍에다가 처박아 놓고 경찰한테도 연락을 안 오는 사람이 말이 돼? 그러니까 그걸 토니가 건들기 싫었던 거야. 아니 경찰한테 연락해야지 여기 의자 경찰이 있어요. 뭐 어떻게 여기 뭐 사람 죽이는 의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경찰 말고 그 신부님을 불렀잖아. 아 그러니까 근데 진작에 신부님도 못했어. 그러니까 몇십 명이 죽었으면 그 진작에 이미 불렀어야지. 몇백 명이 죽고 나서 몇백 이걸 명이 죽고 나서 한번 몇백 명이 죽고 나서 아 저 신부님 근데 몇백 한번 와서 명까지는 볼래 아니야. 한번? 말이 되니 이게? 근데 일단 사진 하나를 보여줄게.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은 볼 수 있어. 그 의자를 매달아 놓은 거야. 벽에다가 아무도 앉지 못하게. 근데 이거 아까 천장 쪽에 있다 그러지 않았어? 천장이 낮아. 아 잠시만 뭔가 이상해. 저거 아니야. 저거 진짜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안 믿는 거. 그러니까 징크스를 안 믿어. 거기에 이제 놔뒀다는 걸가 못 믿겠는 거야. 토니가 미친놈이지. 토니 의자가 몇 개 없어. 토니가 살인자야. 토니가 죽인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래. 의자가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못 앉겠으면 옆에 앉지 마세요라도 그러니까 써놓- 뭐라도 써놔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하나 그렇게 어려워. 아니 무슨 경고 표시 하나를 못해? 야 바닥만 닦아도 슬리퍼리 주의라고 써놓는데 야씨 사람이 죽는 의자 위에다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책 하나 올려놓는 게 말이 되니? 원래 그땐 그랬어. 뭐 진짜 1972년도면은 야씨 전화기가 있던 시대야. 그땐 그랬어. 말이 되니? 자 그러면은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다들 각자 자기가 블러드 라이어가 아니라는 최후의 변론을 이제 딱 한마디씩만 해보겠습니다. 나는 증거가 있어. 증거는 다 있긴 해. 증거는 다 있고 너는 근데 그 사원. 좀 이상하고. 실제 사원이야 근데 진짜 그 있는 사진이 너무 이상했어. 근데 야이 그래픽을 하면 다 이상해. 이런 전설들 많아. 팔이 긴 사람이 어디 있어 저렇게까지. 저도 전설이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팔이 긴 사람이 있었다고만 아는 게 아니야. 저런 이야기가 그냥 국가 전체에 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라는 아니야. 거지. 팔이 길어야 돼. 그러니까 저 얘기가 근데 팔이 길어? 실제 신체적으로 가능해 그게? 그러니까 그 제이 형의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너무 전설 속 얘기라서 좀 많이 과장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어. 근데 이건 말이야. 야 여기 세 개 중에 이게 제일 어쨌든 사실 저는 이 셀룰러 메모리라는 게 되게 사실상 뭐 의학적으로 이게 그 검증은 안 됐지만 되게 많은 그게 있었잖아요. 저는 이거를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이거는 그건 진짜 같아요. 의학은 인정. 이거 들어봤어 저도. 셀룰러 메모리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그거를 가장한 뭐 그럴 수도 있을 원래 거라 생각은 하는데 사람의 몸은 신비로워. 아 근데 나는 일단 이거 떠나서 나는 토니 이런 미친놈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 얘가 믿고 싶지 않아. 아니 해봐. 수배. 난 이런 미친놈이 있었고 진짜로. 진짜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야, 이렇게까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네, 그럼 이제 블러드 라이어를 한번 지목해 봅시다. 자 밤이 깊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진실의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이크 형부터 블러드 라이어를 골라주세요. 난 제이. 이거 오늘 촬영 첫 시작부터 제이였어. 아니 난 한 번도 아니었어. 자 제이 형. 저 제이크. 와 이거 봐.
와 진짜 모르겠다. 아니 선우야 이거 하나 달아야지. 너 없잖아. 진짜. 달아야지. 잠깐만. 아. 저건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네. 셋. 제가 선택한 블러드 라이언은 제이크 형. 바보야. 이 바보야. 됐어. 이건 됐어 진짜. 가장 많이 지목을 당한 뱀파이어는 제이크. 네, 과연 제이크가 블러드 라이어일지. 자, 라이언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세요. 너야? 아, 형이잖아요. 너야? 난가? 끝까지 나 아닌데? 연기하네. 난가? 나안 가는 몸 너야. 하나, 둘, 셋. 너잖아. 나 아니야. 사실 저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이 둘이 진짜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야 이 바보. 야, 이 바보야. 야, 아니, 서로 이러고 있었네. 아싸, 드디어 배지 받는다. 네, 오늘의 이거는 너무 있을 법한데. 너무 이거? 오늘의 그러니까 블러드 내가 배지는 말했잖아, 그것도. 제가 혼자 가져가겠습니다. 아, 진짜. 그쵸? 야, 톤이 진짜. 자, 배지. 너는 뭐니? 너 뭐냐? 셀룰러 메모리. 근데 저것도 실제로 있는 거긴 한데. 짜잔. 그래서 당했어. 그거에 너무 너무 끌렸어. 고급 용어가 나오니까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도 아우 이제 이제 야, 나도 알지. 그거 나도 알아. 나 굉장히 잘 알아. 그거 잘 알아. 이렇게. 나 그거 굉장히 잘 알아. 그랬어. 맞아. 나 그랬어. 그거 나 많이 들어봤어. 선우가 제일 무섭다 야. 야, 얘가 괴담이야. 얘가 괴담이야. 뭐가? 네, 이렇게 또 네, 거짓말이 또 나왔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들이 술술 나오는 뱀파이어들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영생을 누리는 뱀파이어들의 미스터리 기록 블러드 다이어리. 근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972년이라며. 1972년이면 락이란 게 만들어졌을 시대야. 아 그건 그냥 컨셉이야. 우리 다 1970년대 때. 그쵸? 이게 네? 진짜면 날짜가 그러니까 진짜인 저는- 거잖아요. 아 모든 날짜는 다 팩트예요. 모든 스토리가 다 1970년대인데? 나 전이랑 같은 날짜인데? 같은 해에 있었다 보시. 마리아랑 같은 거야? 블러드 다이어리에서는 지금 또 다른 뱀파이어들의 다이어리 속 미스터리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오케이. 망관부. See you soon.